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1일 일요일 새벽 3시 20분 시작합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국내 증시, 미국 증시 이번 주 분석과 다음 주 전망, 두 번째로 쿠팡 상장 후 주도주로 올라서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섹터의 네이버, 카카오 분석과 전망, 마지막으로 저의 3월 셋째 주 수익 인증과 함께 주가 전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확진자 수는 452명으로 4일 연속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아스트라제네카 61만여 명, 화이자 5만여 명으로 약 70만 명에 가깝습니다. 유럽은 혈전 부작용에 따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중단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 3월 19일 금요일에 나스닥이 3% 폭락한 날에 상해지수는 마이너스 1.69%, 기술주 중심의 심천지수는 1.90% 하락했고 니케이 지수는 마이너스 1.41%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0.86% 하락에 그쳤고 코스닥은 오히려 0.24% 상승한 952포인트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5일 연속 상승세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한국 주가 시장이 대외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행인 건 국채금리가 연중 최고치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나스닥이 0.76% 상승 마감했다는 점인데요. 월요일 주가 시작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국은 1위부터 코스피 1위부터 한 15위까지가 다 기술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면 기술주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에도 괜찮은 영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스피 조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의 국채금리, 환율 상승, 개인 매수의 수급, FOMC 회의였습니다. 3번 선물옵션 동시 마감일과 5번 FOMC 리스크는 해소가 되었고 남은 건 국채금리, 환율, 수급의 문제인데 일단 환율은 1130원으로 지난주 초에 비해서 다소 안정적으로 마감이 되었고 국채금리는 한때 1.72%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약 14개월 만에 최고치인데 다행히도 나스닥이 거기에 비해서는 발작을 그만두고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들, 특히 전기차 섹터가 1%에서 3%까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호재고 기술주가 폭락했던 지난주에 비해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3월의 개인 수급은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최저점인데 2020년 코스피에서만 47.5조를 샀고 21년 2개월 반 동안 32조를 샀던 개인이 3월 거래 비중이 59.8%로 낮아졌습니다. 코스피가 3천선 아래로 내려가면 개인 수급이 몰리지만 3천선 위에서는 관망하는 모습이고 개인 수급은 관망세와 함께 조정장에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이런 부동산 시장으로 이탈한 것으로 일정 부분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FOMC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인 발언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20일에 나스닥 상승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와중에 상승을 좀 하고 있고 특히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되는 4월 중순 이전, 즉 다음 주부터 4월 초까지 어느 정도 예상치가 발표되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강세로 보입니다. 그럼 국내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의 빅 이슈는 당연 폭스바겐 파워데이에서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했다는 점인데요. LG화학은 14%, SK이노베이션은 11% 하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4일간 8,7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이런 배터리주 하락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과 주가 대응은 제가 목요일 방송 콘텐츠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들이 단기 이슈에 그칠 것이고 다음 주부터는 하락세를 멈추고 혼조세가 지속되다 조금씩 상승한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이제 폭스바겐의 배터리 비중은 그 이유는 이제 폭스바겐의 배터리 비중이 LG화학 배터리 매출의 한 10%에서 20% 정도 수준인데
사실 배터리 부분의 매출이 LG화학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은 LG화학의 전체 매출에서 이번 폭스바겐 사건이 차지하는 매출 하락 비중은 약 3%에서 4%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배터리에 높은 가치를 매겨서 PR이 상승한 측면은 있지만 전체 매출에는 큰 영향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또한 이제 당장 그만두는 것이 아닌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고, 그때까지 또 LG화학은 뭐 새로운 공장 계획, 증설 계획, 미국 내 증설 계획 같은 것들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아니면 각형 배터리 생산 라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파우치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또 파우치형 방식을 좀 더 강화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폭스바겐이나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30조 이상이 드는 배터리 자체 개발에 돈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면 최근에 이제 이런 스펙주를 관련해서 피스커나 뭐 루시드 모터스 같은 전기차 관련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죠. 그리고 또 이제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2의 테슬라가 될 전기차 기업들의 파트너 기업으로서도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기차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스바겐은 이제 노스볼트를 주목을 했는데, 노스볼트는 사실 폭스바겐이 이미 20%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예견이 됐던 부분이고, 140억 불에 대한 배터리 수주를 맡기겠다고 했죠. 근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도 많은 리포트를 읽어봤지만, 그런 신생 기업이 배터리 특허만 1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특히 글로벌 특허가 500개 이상 되는 LG화학의 기술력을 넘어설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대량 생산에 관한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BMW 같은 경우는 같은 날 오히려 자체 생산을 안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 외에도, 물론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장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수주사는 굉장히 많고요. 뭐 GM이라든지 포드, 지금 점점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다들 전기차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서 글로벌 3위 기업인 LG화학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공포의 사라라는 주식 경원을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고, 제가 주식을 하는 동안 그런 격언에 따라서 많은 수익을 냈는데, 저 역시 LG화학을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한 5천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었고, 이번에 물론 하락을 통해서 저도 좀 어느 정도 손실을 봤지만 3천만 원을 오히려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한 이 부분에 매수를 했고요. 전고점 대비 26% 현재도 낮은 가격이고 충분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샀고요. 반대로 저는 언젠가 발생할 리스크가 일찍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전고점 대비 50% 이상 낮은 가격이고요. 뭐 이런 물론 배터리 특허권 침해 소송이 2주 연기돼서 여전히 리스크는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 리스크도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고 여전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정리를 해보면,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기업과 같은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들은 악재에 저점 매수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대형 기업에 대한 악재가 좀 불편하시면 같은 섹터에 있는 중소형주를 사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미국 증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요약해보면, 특히나 이제 어제의 상황을 보면은 국채 금리가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기술주가 반등했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고, 특히 이렇게 테슬라, 뭐 피스커, 카누, 니오, 로드스타운 모터스 같은 전기차 섹터들도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반대로 최근 상승세였던 가치주, 뭐 금융, 쇼핑, 정유, 컨텍트 관련주들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국채 금리가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는 하락하고 기술주가 반등했다는 것에 시장이 일정 부분은 적응을 해가고 있다라는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가 확실히 많이 오르긴 했으니까 뭐 쉬어갈 때도 되긴 했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 게 가치주와 기술주, 뭐 또는 가치주와 성장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흐름을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많이 하락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그래프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처럼, 특히나 2월부터는 거의 조정 없이 쭉 올라간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한 20% 정도, 한 두 달 사이에, 한 달 반 사이에 한 20% 정도밖에 올라가진 않은 거고요. 반대로 보면은 이런 전기차 관련된 주들은 성장주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곳들은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날 피스커,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피스커 같은 경우도 하루아침에 32%가 오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골드만삭스라든지 기존에 있는 가치주들이 한 달 반 동안 올라간 게 하루 만에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하루 만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좀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상당히 사람들이 최근에 궁금해하길래 제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폭스바겐이 이제 배터리 내재화 발표 이후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뭐 사실 1월 달부터 대비하면은 물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은 그 고점을 넘어서서 이제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폭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 거의 한 30% 가까이 최고점에서 빠진 상황이죠. 그만큼 저는 물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폭스바겐 주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선언한 것이 일정 부분은 호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30조 이상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부담을 안은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LG화학처럼 오랜 기간 동안 배터리를 생산하던 기업이 아닌 새로운 기업에 또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게 해야겠다는 것, 근데 뭐 결국엔 내재화 시키겠다는 것이 그만큼 모험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은 옳은 선택이었냐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관점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재화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게 제 관점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이제 카카오 분석과 전망을 좀 해보겠는데요. 네이버는 일단 쿠팡 100조 상장 이슈에 힘입어 이번 주 목표 주가를 다들 높이는 바람에 어쨌든 40만 원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쇼핑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3월 17일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뭐 CJ와의 배송, 뭐 이마트와의 오프라인 매장과의 협력을 통한 뭐 전자상거래 확대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확장과 해외 진출 본격화 등의 뭐 매출 성장 요소들을 발표한 것이 아무래도 신고가를 달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고요. 사실 쿠팡은 주가가 좀 빠졌죠. 빠져서 현재는 한 85조 정도 가치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뭐 일정 부분 반등을 또 하고 있고, 네이버는 뭐 협업이 가장 이번 주에 화두였는데 CJ그룹과 지분 교환, 그리고 또 신세계그룹과의 지분 교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쿠팡 지대의 선두주자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일본 A홀딩스의 출범으로 뭐 일본 쇼핑 시장 확대도 예상이 되고, 목표가는 그래서 52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그래서 현 주가보다는 10%에서 20% 정도 상승 조정이 됐고요. 쿠팡과 대비해서 네이버 쇼핑의 가치를 약 46조에서 65조까지로 보고 있고, 사실 쿠팡은 거의 쇼핑에 치중에 돼 있는 반면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성장성이 크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추가로 로블록스로 대표되는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또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315조로 예상을 하는 엄청난 큰 시장인데,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콘텐츠를 다룰 예정이고, 메타버스 기업으로 대표되는 로블록스는 지난주에 상장을 해서 약 41조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요. 네이버 자회사 그 제페토가 메타버스 관련된 콘텐츠 개발을 맡고 있고, 또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한번 추후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카오 역시 쿠팡 상장에 호재를 입고 있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저는 또 옥션인 수전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해석 입장에서는 호재라고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쿠팡도 물론 그리고 카카오 역시 뭐 이런 쇼핑에 대한 부분들도 요소를 가지고는 있지만, 옥션과 같은 정통 이런 오픈마켓하고는 좀 특성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물론 옥션의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라든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매출을 내온 부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좀 비싸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카카오는 그 외에도 8%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피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도 또 상장 기대감이 비춰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상승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 역시 많은 관심으로 쿠팡과 네이버가 검색됐다는 기사인데,
아래에 이제 네이버 관련 리포터들이 리스트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뭐 네이버 증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2020년 중순부터 주도 섹터였던 전기차 배터리 섹터가 애플카 협업 무산부터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또 이제 그러다가 또 테슬라 좀 어느 정도 반등했는데 테슬라 등 이제 기술주 폭락으로 또 한 번 꺾였고, 또 이번에 폭스바겐 배터리 생산 이슈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배터리주가 주도주였었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세장으로 어쨌든 가고 있다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어쨌든 주도주는 뭐 쿠팡 상장 이후에 확 이렇게 올라간 인터넷주, 결국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그 지류인 뭐 메타버스 주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뭐 반도체 주도 현재는 약세이긴 한데 어쨌든 코스피 흐름과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1, 2분기 이제 쇼티지로 어쨌든 3분기부터는 주도주 섹터로 올라올 가능성이 매출 상승과 함께 실적 발표와 함께 올라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목표가는 네이버가 이제 54만 원으로 기존 대비 약 25% 정도 상향 조정이 되었고, 또 다른 레포트에서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도 야후재팬과 합작법인을 만들었죠. 그래서 제이트 홀딩스를 설립하면서 지분법 이익을 반영함에 따라서 추후엔 네이버 매출도 같이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중에 그럼 둘 중에 딱 하나만 고르면은 뭐를 고르겠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전 현재는 네이버입니다. 일단 네이버 쇼핑은 국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어쨌든 신세계 CJ와의 협업으로 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거고, 특히 뭐 신세계 같은 경우는 뭐 신세계 명품과 이렇게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매출을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A홀딩스의 매출 또 뭐 재팬토만으로도 현재의 목표 주가는 달성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피어 그룹들의 이런 커버리지 주가를 비교한 이 표를 보면은 카카오보다 현재의 이런 퍼포먼스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PER도 낮죠. 하지만 반대로 영업이익률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난주 네이버와 카카오로 제가 좀 수익을 일부 내서 그런 것을 비롯해서 저의 주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제해야 될 것은 저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직장인 투자자고요. 출근 시 또 그다음에 직장인의 점심시간에 틈틈이 MTS로만 매매를 하고 있고 뭐 실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테마주나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매일 2%에서 3% 정도 수익을 달성해서 매달 30%에서 4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달 수익금은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를 정리해 보면 쿠팡 효과에 따른 네이버 카카오에 투자를 해서 단기 수익을 좀 얻었고, 실적주인 효성 TNC와 테마주인 뭐 마켓컬리 관련주 미래에셋 벤처 투자로도 수익을 좀 일부 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좌를 보면은 제가 일주일간 약 한 4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네이버로 3%, 뭐 효성 TNC로 2%, 저는 이렇게 대형주를 단기 매매로 뭐 매일 한 2, 3%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2%를 20일씩 거래를 하면은 40%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 두 번째 계좌인데요. 이건 17일, 18일의 수익이고, 카카오는 일주일 전에 매수한 거예요. 그래서 14% 수익을 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젊은 부자들 주식방에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량 기업엔 고점이 없다는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젊은 부자들 주식방만 해도 주린이들 또는 이제 주식 초보자들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항상 겁을 내요. 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들어가기 겁난다. 근데 사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살 수 있는 대형주는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사실 고점 대비하면은 지금 다 10%에서 20% 정도, SK 같은 경우 거의 30% 정도 빠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비교 대상을 글로벌 피어 그룹들과 비교를 하면은 여전히 코리아 세일 중이고요. 낮은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런 현재의 혼조세를 벗어나면 뭐 4월, 5월이 되고 하면 당연히 또 기간 매수들도 시작될 거니까 연기금 조정 이뤄지고 나면은 당연히 5월 정도부터는 뭐 예전만큼 불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상승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 매수 시점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뭐 일주일 전에 저점으로 하락했을 때 매수를 했고, 어저께 이틀 전이죠. 고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점으로 조정 시에 다시 매수할 계획은 있고요.
그다음에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간 사실 보유를 했는데, 물론 팔지 않았으면 더 큰 수익을 얻었겠죠. 하지만 그때는 저도 이제 어쨌든 시드머니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효성 TNC를 판돈 2천만 원 판돈 가지고 다시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상승 시에 또 매도를 했고 재매수를 현재 한 상태라서 한 2% 정도는 다시 지금 수익이 난 상태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기대가 되고 있어서 조정 후에, 조정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겠죠. 지금 거의 한 4일 동안 거의 20%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실적 발표 시즌인 이제 4월 초부터 다시 이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혹시라도 그 목표가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을 하면은 당연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보면 4월에 어닝 시즌이,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월 중순 정도에 이제 4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발표를 하니까 당연히 주가는 선반영돼서 3월 말 다음 주부터 이제 어느 정도는 목표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주 위주로, 중소형주도 괜찮으니까 실적주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악재 시에는 어느 정도 펜더멘탈이 보장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직장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형주, 동전주들은 사실 겁나잖아요. 이게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은 언제 어떻게 내가 탈출할 수 있을지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 검증된 이런 변동성이 적은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빠사오팔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단기 매매 전략이라서 이건 뭐 주식 투자가 아니다, 뭐 투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같은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오늘 오른 게 내일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저는 지금 스마트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사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들 많잖아요. 그런 데는 사실 수익이 났을 때 바로 수익 실현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략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해보려는데요. FOMC 어쨌든 리스크는 해소되었기 때문에 큰 부분은 좀 마무리가 되었고, 어쨌든 파월 의장이 2023년까지 금리 동결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채권 금리가 1.72% 급등한 토요일에도 나스닥은 0.76% 상승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코스피나 코스닥은 실적주 위주로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고요. 테마주보단 실적 위주로 종목을 가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뭐 대선 테마주나 최근에 마켓컬리 관련주, 쿠팡 관련해서도 엄청 이런 뭐 창투사 같은 것들, 이렇게 테마주들이 많았는데 지금 다들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저도 물론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이런데 수익을 좀 내긴 했지만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셨으면 지금은 왜냐면 장 자체가 작년이랑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상으로 어쨌든 오늘 컨텐츠는 뭐 마치도록 하고, 오늘이네요. 벌써 12시가 지나서 오늘 11시 30분부터 제가 1시까지 재테크 강의를 이제 건대 있고요.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다 마감이 이미 되었고요. 유튜브로 뭐 무료로 당연히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1시부터도 이제 질문이 가능하니 뭐 11시 반부터 1시까지 1시간 정도 들으시고,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뭐 그때를 이용하셔서 하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뭐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제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은 주식 청약, 뭐 부동산 경매, 창업, 유튜브 키우기 등 다양한 재테크 강의와 스터디를 여러 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메인에서 젊은 부자들이라고 치면은 가장 상단에 뜨니까 한번 들어와서 전체 다 공개돼 있거든요. 영상도 다 공개돼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